안녕하세요. 더 모델러스입니다. 저희 이번 팟캐스트는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거나 그 커리어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현직자 직업 탐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그래서 지금부터 매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다양한 금융권 전문가들 모시고 실제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 그리고 검색이나 기사를 통해서는 좀 찾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직 컨설턴트이자 그리고 현재는 국내 사모펀드들 중 한 곳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컨설팅이랑 사모펀드 두세 개를 모두 경험하신 분인 만큼 저희 각 직업에 대해서 리얼한 뭐 실무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떻게 커리어 준비했는지, 커리어 전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국내 MBB 중 한 곳에서 2.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첫 번째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후에 곧바로 글로벌 사모펀드의 한국 사무소로 이직을 해서 현재까지 2.5년 정도 해당 사모펀드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좀 편하실까요? 저희가 익명성을 유지하는 이제 그 타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컨설턴트님이 편하신가요? 뭐 애널리스트님이 편하신가요? 어떤 게 편하실까요? 아, 컨설턴트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를 이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컨설팅 파트와 이제 사모펀드 파트, 좀 흔하지 않은 기회여서 양쪽 다 좀 골고루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보통 청취자분들 중에 컨설턴트를 꿈꾸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컨설팅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일단 컨설턴트의 전형적인 하루 일과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 사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유형이라든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이제 리더십이 해당 클라이언트나 또는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얼마나 익숙하냐든지, 되게 다양한 변수가 컨설턴트의 워라밸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그래도 보통 업계에서는 크게 커머셜 DD라고 불리는 P 클라이언트가 상업 실사를 할 때 함께 일하는 프로젝트 그거랑 일반적인 기업의 전략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네, 워라밸을 말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려 보면은 보통 이 CDD라고 불리는 상업 실사는 주 한 70에서 80시간? 네. 하루로 환산하면 14시간에서 15시간 수준으로 근무를 하고 통상 아침 10시부터 뭐 새벽 1, 2시에 퇴근하고 네, 대신에 금요일 저녁이랑 토요일 오프는 보장되는 수준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네, 뭐 그렇죠. 소위 말하는 괜찮은 CDD는 없는데 뭐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조금 덜 디맨딩하면은 자정 퇴근에 주말 근무는 좀 없는 수준의 네, 라이프고 일반 전략 풀잭은 오전 9시에서 밤 11시, 12시 수준에 주말엔 거의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 뭐 그- 일과라고 하면은 이것도 정말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그럼요. 네. 근데 전형적인, 만약에 CDD라고 가정을 하시고 아침부터 출근해서 제일 먼저 뭘 하실까요? 일단 CDD 풀잭 한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이제 10시에 출근하면 다 같이 이제 팀 체크인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PM이라고 불리는 이제 상무님이 계시고 이제 그 상무님을 필두로 컨설턴트 4명, 5명이 회의실에 모여서 일반적으로는 어제 PM에게 보내고 퇴근했으니까 EOD 이메일이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네, 우리가 퇴근할 때 여기까지 했다라고 보낸 이메일 이후에 그렇죠. 뭐가 진전된 게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업데이트를 각자 하고 어, 그리고 팀이 4~5명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본인이 하는 일이 너무 달라서 서로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시장을 보는 팀원이 있고 경쟁 상황을 보는 팀원이 있고 타겟을 보는 팀원이 있는데 각자 서로 맡은 걸 공유하면서 좀 스토리라인도 맞추는 그게 한 오전 10시에서 1시간 정도? 네, 각자 이제 흩어져서 뭐 본인이 맡은 일을 하다가
네. 뭐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 하면 정말 다양한 그렇죠. 태스크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거는 뭐 마켓 모델을 만드는 사람은 데이터를 더 찾거나 전문가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찾은 데이터랑 실제 시장 동향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이고 추이인지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어느 정도 모델이 나왔다면 그 숫자를 해석하기 위한 작업을 좀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경쟁을 하는 분들은 하는 분들은 설문조사 설계를 하실 수도 있고, 네.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오후 시간을 쭉 보내면 보통 오후 3시 정도에 한 번 더 PM이랑 체크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때는 보통 좀 개인적으로 가서 내 진척 상황이랑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도를 보니까 힘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좀 많이 그렇죠. 쓰고, 음.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오늘 밤 몇 시까지 뭘 보내드릴 테니, 뭐 그때 봐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음. 한 번 있고요. 이후에 음. 또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업무를 각각 하다가 보통 저녁 시간 6시, 7시나 8시? 먹거나 먹고 난 직후에 이메일 한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PM이 코멘트를 많이 줍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걸 반영을 쭉쭉쭉 해서 밤 12시, 1시 뭐 이때 네. 보내거나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데 전형적이죠. 뭐 어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직업군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몇 시 되면 뭘 하고 몇 시 되면 뭘 하고 이게 루틴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CDD 네네.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컨설턴트들의 특성상 뭔가 체크인하고 피드백받고 이런 시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나 그 나머지 시간대에는 보통 본인이 맡은 일들을 좀 알아서 하고 그때그때 일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형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퇴근 시간은 딱 모두가 동시에 "자 퇴근하자." 하면 이렇게 퇴근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나 일 끝났으면 나 먼저 퇴근할게." 한다든지 뭐 "집에 가져가서 재택으로 내가 마무리할게." 한다든지 그런 컨설턴트들도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막 상업실사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하루하루가 급박해서 보통 PM분들이랑 다 같이 밤늦게까지 있다가 음. PM한테 업데이트를 드리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는 경우도 사실 되게 종종 있고 네. 아니면은 뭔가 PM이 자기가 봤을 때 아, 오늘 진도 좋은데 뭐 마켓 모델이 좀 더 보완되면 좋겠어 하면 이제 음. 모델을 하는 컨설턴트는 남아서 좀 늦게까지 하다가 퇴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다 같이 이제 가자는 사실 되게 드물고요. 알아서 집에 가는 게 좀 일반적이고 음. 근데 전략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없었는데 음. 최근 들어서 좀 그 저녁 시간 이후에는 재택을 좀 전환하면서 집에서 남은 거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일상화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매일 네. 그럴 수는 없고 뭐 조금 목요일이나 뭐 수요일,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런 식으로 가져가자라고 이제 컨설턴트들 워라밸을 좀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행태가 있는 걸로 알고 아 네. 워라밸을 신경 쓴 게 "집에 가서 일해라."라는 네. 거군요. 네, 전략 풀장은 막 그 클라이언트 사이트에 있다 보니까 뭐 특정 아. 시간이 지나면은 오피스 다 같이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각자 집에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기 집에 가서 일과를 마무리하거나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저희가 궁금한 게 어 되게 좀 어려운 프로젝트들 아니면은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되게 일하시면서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좀 힘들었던 프로젝트 경험 아니면은 힘들었던 업무 네, 그런 경험을 하나 뭐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게 사람에 따라 정말 다르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때 시니어로서 승진 직전에 했던 PE 클라이언트 상업실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네. 굉장히 여러 변수의 복합제여서 힘들었었고 사실은 일단 1번은 굉장히 짧은 실사 기간 2주짜리였고 나중에 1주가 연장이 됐고요. 네. 근데 굉장히 넓은 스콥에 국내에서 거의 탑 티어급으로 디맨딩한 클라이언트가 있었고 음. 심지어 이 클라이언트와 상주를 해야 했고 어.
팀 리더십도 되게 악명 높으면서 하지만 PM은 좀 무능했던 이런 상업실사에 무능했던 그런 프로젝트에 또 제가 승진 직전이었던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스트레스가 컸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음, 그냥 개인적인 그쵸, 그쵸. 상황과 외부 요소가 막 짬뽕되면서 힘들었고요. 음, 일 자체는 보통 컨설팅 하면 익숙해지는 이제 타이밍이 오는데 음, 이게 익숙해지더라도 사실 그냥 시간에 쫓기면 좀 많이들 체력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짧은 시간에 넓은 스코업이 좀 합쳐진 게 가장 힘들었던 음, 경험이었고, 업무적으로는 데이터가 없는 시장의 마켓을 막 만들어내야 하는 일을 했을 때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마켓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컨피덴셜하니까 뭐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너무 초창기여서 데이터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너무 뭐 니치한 마켓이어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후자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예시를 들어보면 실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네, 뭐 노트북 판매 규모 이런 거는 그 그쵸, 인터넷에 쉽게 쳐보면 그쵸. 나오는데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특정 부품에 음, 뭐 AS를 해주는 어떤 시장은 얼마일까 이렇게 들어가면 그 모든 그러니까 쉽게 나오진 않을 뿐더러 데이터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게 굉장히 좋겠네요. 많이 챌린지를 당하는 음, 상황에 놓이기 쉽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컨설턴트들은 한 명씩 자기가 맡은 게 크다 보니 좀 많이 공격을 받죠. 음, 그래서 그런 니치한 시장을 하면 좀 많이 시간을 더 쏟아야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전문가 인터뷰나 이런 거에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데이터도 그렇고, 뭐, 어떤 마켓 인사이트를 뽑는 것도 그렇고요. 네, 사실 전문가 인터뷰로 마켓을 만드는 건 되게 일반적인 일이고, 뭐, 물론 그것이 맹신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돌아가면서 많은 회사 출신 분들의 이야기를 막 음, 듣고, 막 숫자를 물어보는 테크닉도 얼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고, 음, 음, 내가 음, 나중에 좀 나 혼자 검증할 수 있게 파고 들어가는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이 진짠지를 알려면 뭐 이 규모는 얼마일까요?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뭐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부품은 몇 개가 들어가고 뭐 그 부품은 개당 얼마길래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테크닉? 근데 그런 건 이제 일을 하시면 많이 배우시게 되고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모르는 초반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은 얼마일까요? 라고 해서 이제 그 시장 숫자만 PM에게 들고 갔다가 이제 된통 깨지고 뭐 그런 게 되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쵸.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힘들었던 프로젝트 경험은 뭐 정리하자면 그런 거네요. 사람이 힘들어서 뭐 옆에 뭐 우리 팀원이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클라이언트가 힘들게 하거나 해서 사람이 힘들어서 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데이터가 부족했던 그런 경험을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아니면은 뭐 즐거웠던 경험?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돼요. 뭐 그 회사 입사하고 나서 회사 내에서 뭐 이벤트라든지 좀 재밌었고 행복했던 그런 경험들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입사하고 완전 초반에 했던 전략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도 되게 많은 변수가 작용해서 행복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있었던 프로젝트 자체가, 보통 이제 큰 전략 프로젝트 이후에 그 프로젝트에서 수립한 다양한 전략 과제들을 이제 그 현업분들이 시행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음. 보통 PMO라고 부르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PMO라고, PMO요? 뭐의 약자인가요? 이게 보통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이제 불리는 프로젝트인데 네. 저희가 이제 보조로 현업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뭐 이번 주에는 이만큼 하셔야 됐는데 이만큼 하셨네요. 뭐 이런 되게 선생님 같은 역할인데 이걸 하면서 그 안에서도 소소한 미니 전략 프로젝트가 있었던 6개월짜리 프로젝트였고 주제도 사실 유통업이었어서 재미있었고, 팀원도 서로 너무 잘 맞았고, 요즘도 너무 친한 분들이고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리더십도 클라이언트랑 꽤 오래 일해서 신뢰가 쌓여있던 상태여서 막 덜 디맨딩했고, 뭐 현업분들이 기본적으로 컨설턴트 분들보다는 또는 사모펀드 있는 분들보다는 일을 덜 빡세게 하시기 때문에 라이프 관점에서는 너무 좋았다가 이제 1번 만족한 경험이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실제로 그때 당시 했던 전략을 그 클라이언트가 되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활용을 하고 나중에 뉴스 기사로도 엄청 크게 났어요. 뭐 이런 음, 전략을 해서 매출이 얼마큼 늘었다. 그 실제 내부에서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로도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되게 음, 내가 했던 게 실제 뉴스에 나오고 뭐 클라이언트가 저렇게 성과를 냈다고 음, 자랑을 하실 수 있구나를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느꼈기 때문에 음. 당시엔 더 뿌듯했죠. 왜냐면 그쵸. 엄청 처음이니까. 초반에 컨설턴트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듀딜리전스 프로젝트나 다른 프로젝트도 당연히 뭐 기사화되거나 어떤 좋은 성과로 나타낸 일은 당연히 그 이후에도 많이 있으셨죠? 근데 이건 제가 컨설턴트를 하다가 나중에 사모펀드 가서 이제 프린시펄이 되니까 네. 아마 더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컨설턴트였을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음, 뭐 그때는 그냥 너무 일단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게 클라이언트가 실사를 요청하는 프로젝트가 꼭 그 딜이, 요청한다고 해도 그 딜이 꼭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냥 하다가 안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는 들 되게 다양한 변수로 음, 그 클라이언트가 뭐 그 타겟에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렇죠.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딱 기간이 끝나면, 감사합니다. 뭐 클라이언트도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고 나중에 리더십이 그때 그거 이렇게 됐다더라라고 알려주지 않는 한 음, 뭐 쉽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자문사에서 실제로 이제 그 프린시펄이 돼서 바라볼 때 그 CDD의 중요성은 되게 상당히 엄청나고 음, 엄청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되게 숫자 하나하나 챌린지를 했던 거고 그게 딜을 살리고 죽이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음, 그때 컨설팅 할 때는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어프리시에이트 해주는 것보다 리더십이 이거 진짜 힘든 거였는데 우리 되게 잘했다. 뭐 우리 음, 되게 열심히 했고 너네 정말 수고했어라는 말이 좀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니어 때는. 그쵸. 네. 매일 보는 사람한테 오는 말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적극적으로 막 표현하지는 않죠. 잘 막, 뭐, 거의 하지 감사합니다. 않았죠. 네. 그쵸. 감사합니다. 요 정도지. 이게 막, 좀 구체적으로 막 칭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어, 그러면, 뿌듯했던 경험을 이제 지나서,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가 되면은 일 외적으로 어떤 받게 되는 복지나 혜택이나 아니면은 뭐 급여적인 면이나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 연봉이 MBB가 지금 초봉이 9천 수준이라고 맞아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쵸. 보너스 포함하면 이제 1억이 넘는 거를 사회초년생으로 받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보너스는 뭐 계산 방식 너무 복잡한데, 음, 음, 음. 제가 음, 알기로는 연봉의 20, 30% 수준? 음. 뭐, 진짜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한 50%였다고 본 적이 있지만 드물었던 것 같고, 네. 복지는, 최고의 복지는 개인적으로 MBA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네. 실제로 많이 가나요, MBA를? 제가 있을 때는 안 가는 어, 트렌드였는데 요즘 다시 붐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네. 일단, 네.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학비 전액에 의료보험 음, 다 해주고 일부 생활비도 준다고 들었어요. 뭐 월에 한 네. 30만 원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음. 수준이니까 그쵸. MBA를 생각하는 분들에겐 진짜 최고의 커리어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해주는 곳 없습니다. 사업펀드 안 해주고요. 아무 뭐 음. 대기업 메이비 너무 그럼요. 어렵고. 아이비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복지는 지금도 있을 텐데 1년에 한 300만 원? 근데 이것도 뭐 연차에 따라 다른데 네. 수준으로
자기 개발 비용이라 해야 될까요? 뭐, 음, 피부과를 가거나, 골프 연습을 하거나, 헬스장을 가시거나 이런 데 사용 가능한 이제 비용이 있고, 그게 1년에 한 300만 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좋네요. 휴가 관점에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근무하면 그 네. 주말에 근무한 만큼 휴가가 나와요. 프로젝트 음, 끝나면, 예를 들어 내가 주말 근무를 일요일을 4주 동안 해서 4번 했다고 하면 4일의 휴가가 주어져서 음, 프로젝트 끝날 때마다 휴가를 쉽게 쓸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지원하고 내가 선택돼야 되지만 한 달에 무급 휴가를 보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한 달 동안 MBA,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안식년처럼 한 달 동안 그냥 잠깐 쉴 수 네네,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MBA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험 볼 수 있게 짧긴 음, 한데 일주일 휴가 주는 것도 있고, GMAT 공부하라고 이렇게 시간도 주고. 네, 아, 그렇군요. 그쵸. 연봉이 사실 낮은 건 아니죠. 컨설턴트 연봉이 이제, 어, 저 들어갈 때 다르고 아마 지금 인터뷰하는 컨설턴트님 들어갔을 때 다르고 지금 많이 올라서 1억이 넘는 이제 훌쩍 넘는 금액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약간 뭐 시급이나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더 받아야 된다. 컨설턴트들 하는 일에 비해서 조금 덜 받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제가 컨설턴트일 때는 음, 어, 시급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일을 그렇죠. 많이 우리 다, 하니까 다 해보죠. 네.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해봤는데 굉장히 시급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음, 나의 화가 나고 나는 정말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밤을 새우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정도 연봉에 그 정도 복지에 그만한 동료? 예를 들면 같이 열심히 일하고 같이 뭔가 성장하는 동료가 곁에 있는 음, 환경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컨설팅이나 아이비나 사모펀드 업계 자체가 돈도 돈이지만 돈을 그만큼 주니까 그만한 라이프를 감내하는 그,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외적으로 생각보다 복지도 되게 훌륭하고 음, 곁에 있는 되게 자극이 되는 사람들과 선배들이 많다는 거는 음, 저는 감히 다른 업계에선 좀 찾기 힘들지 않나. 뭐 물론 네. 계시겠지만 네. 뭐, 그게 예, 좀 큰 그렇죠. 것 같아요. 복지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컨설턴트라는 직업의 최대 장점이죠. 성장할 수 있다. 주변에 성장할 기회가 되게 많다. 주변에 네네.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일반적인 다른 직업, 타 직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하이 레벨 단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맞아요. 그런 것 저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네, 그 제가 왜 이 업을 나중에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냐면은 좀 중요한 부품이 된 기분이 들어요. 일을 음, 하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주변에 일반 기업 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되게 중요한, 그래도 부품이지만 좀 중요한 부품의 역할을 하는구나를 느낄 때 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한 만큼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수 그러니까. 있는 일? 그러니까요. 저도 느꼈던 게 되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뭐랄까요? 책임을 주더라고요. 네. 아, 예. 처음부터 주더라고요. 저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도 예, 되게 많은 그 권한을 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고, 어,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컨설턴트도 직급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직급 체계가 회사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 처음 2년은 네. 그냥 어소시에이트. 네. 어소시에이트인 것 같고, 그 네. 안에서 막 누구는 시니어소가 되고, 뭐, 일반 어소고는 다양한 것 같은데? 음, 어소 2년 하고, 1년을 시니어 어소 이제 이었어. 하고 나면, 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 컨설턴트가 음, 되고, 이제 그렇고, 컨설턴트에서 3년이 있으면, 어, 시니어 매니저, 음, 상무, PM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6년 차쯤에 팀장이 되는?
6년 그리고 차 이제, 팀장. 네. 네. 그 위에 그러면 이제 뭐, 음, 파트너 트랙을 타시는 분들이 가시는 이제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나 뭐 매니저면 뭐죠 파트너 뭐 있고 그 위에 파트너가 있죠. 그렇죠. 파트너. 그러면 파트너분들이 몇 분 정도 막 계셨었나요? 이게 막 이거 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혹시 기억나시려나요? 있을 때도 사실 안 세봤는데 네. 보통 하우스마다 20명 내외인 것 같아요. 20명 내외요. 네. 네. 파트너들의 역할은 이제 외부에서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를 하고 네. 고객들을 쉽게 말하면 고객들을 물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서도 이제 프로젝트의 뭐 중요한 인사이트들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보통 그렇게 하시죠. 그쵸. 아니, 뭐 파트너마다 다르겠죠. 뭐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뭐 해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평생 컨설팅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네네. 실제로 가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파트너분들은 뭐 이게 받는 뭐 연봉이나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컨설팅에서 뭔가 예상할 수 있는 맥스를 찍었을 때의 어떤 나에게 돌아오는 리턴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알기로 네, 막 네, 승진하시면은 초봉이 한 5억 된다고 오,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너스 제외고,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옛날 그쵸, 데이터라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5억 플러스인 것 음, 같고, 일반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내가 파트너를 달았을 음, 때의 음, 보수는, 근데 뭐 진짜 맥시멈 내가 풀 포텐셜로 여기서 진짜 잘 나간다? 제가 들은 얘기는 3, 40억도 넘는 걸로 1년에? 네, 오, 이건 이제 보너스 포함이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뭐 들었었어요. 너무 잘 나가는 파트너분들은, 음, 1년에 본인이 하시는 프로젝트도 많으시고, 음,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주는 보너스도 많으시고, 음, 소위 3, 40억은 연애 벌었던 기억? 어, 정말 한두 명, 진짜 그쵸, 한두 그쵸. 명이긴 한데, 아, 맥스를 찍었을 때, 업계에서도 뭐 5명 내외인데, 예, 예. 그 정도로 갔던 것 같네요. 역시 뭐 어느 업계나 그렇지만 탑은 정말 주어지는 어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약간 그 취업 프로세스로 들어와서 이제 어떤 경로로 컨설턴트가 되셨는지, 그리고 뭐 면접 준비라든지 이력서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 처음에 이제 입사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이력서가 있으실 거잖아요, 입사하기 전에. 예, 그 네네. 당시에 이력서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음, 있을까요? 저는, 당시 제가 준비할 때, 컨설팅 서류 통과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학벌이라고 들었었고, 학벌과 음, 학점이고, 네. 두 번째는, 근데 대부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건 패스라고 가정했을 때, 컨설팅과 관련된 인턴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되게 음, 중요하다라고 들어서, 네. 전 당시에 MBB에서 한 곳에서도 인턴 했었고, 그 MBB가 아닌 컨설팅에서 인턴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네. 창업펀드는 아니고, 그쵸. 그냥 좀 투자 업계에서도 투자 인턴을 했었고, 이 세 가지를 되게 핵심으로 제 인턴란에 썼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어, 제가 이력서 쓸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주변에서 많이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그 이력서가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 이력서를 읽을 음, 때 그 사람이, 얘는 되게 뭐 목표를 딱 세우면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애구나. 음, 뭐 얘는 진짜 어떤 환경에 가도 끝까지 살아남는 애구나.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게 되게 전략적으로 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되게 본인이 스토리라인을 잘 짜야 그쵸. 되는 이력서 거기도 스토리라인이라고 하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하는, 뭐, 그 인터넷에서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경험 같은 것도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라인에 맞게 그것만 딱 추출해서 이력서에 한두 줄 좀 영어 표현도 되게 좀 멋있게 써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음,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저는, 왜냐면 서류 통과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케이스 인터뷰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쵸. 사실 서류에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서류 통과를 해야 일단 뭐, 최대한 많이 네. 해야, 예, 케이스 인터뷰의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질 테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학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제일 많이 또 저희한테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 학벌이 당연히 뭐 스카이거나 아니면 뭐 해외 아이비리그거나 하면은 그런 고민을 안 하실 텐데, 애매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애매하다. 컨설팅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서류에서 약간 애매한 학벌이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혜빈님 보셨던 학교들 중에서 조금 전형적인 컨설턴트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아닌 학교들이 예를 들면 어디 학교 출신들을 좀 보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졸업생인 사람이 스카이나 카이스트, 뭐 해외 유명한 유슈 음, 아이빌리그 음, 아닌 사람은 거의 못 봤고, 아, 예. 거의 못 봤고, 근데 인더스트리 하이어라고 불리는 음, 뭐 MBA를 안 갔다 오더라도 네. 그냥 어떤 산업을 거쳐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음, 어 인서울인 뭐 서성한도 많이 봤고, 음, 그리고 해외 대학 중에서도 그냥 이름이, 주립대까진 아니어도 네. 그냥 뭔가 리버럴 아츠나 이런 음, 학교 중에 유명한 학교 분들도 많이 뵙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 역시 중요하긴 한가 보네요. 예, 그렇게 인더스트리 전문가들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학벌을 본다는 것 같고요. 그쵸? 예, 들어보면은. 어, 제가 이해하는 게 맞으면 음, 워낙 세일즈업이어서 네, 이 고객한테 당신의 회사의 전략 프로젝트 수행할 그렇죠. 컨설턴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 그걸 쓰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되게 그냥 단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학벌이어서 음,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본다고 알고 있고, 음, 그래서 실제로 뭐 당연히 서울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너무 훌륭하신 음, 분들 많지만 그냥 되게 클라이언트한테 그냥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학부를 나오든 별로 특별히 뭐 메리트가 없다. 전공은 네, 정말 크게 상관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당연히 뭐 경영 전공이면 뭐 당연히 뭐 인터뷰 준비할 때나 조금 뭐 프로젝트 할 때나 도움이 되는 건 있겠지만 그게 뭐 서류 합격에 큰 뭐 당락을 좌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네. 그건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점은 어떻게 보세요? 학점? 저는 근데 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 물어봤었는데 막 네. 진짜 눈에 띄게 낮은 학점? 네. 뭐 2점대다 이런 4.0 만점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느낌 아니면 사실 크게 안 관,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대신 높을수록 좋게 보죠. 뭐 그렇죠. 그들도 네. 그냥 서류 중에 제일 좋은 걸 뽑으니까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근데 학교 이름도 그렇고 학부 그 학부나 전공도 그렇고 그다음 마지막 학점도 그렇고 어떤 약간 미니멈을 설정해 놓는 용도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이제 이거 넘는 애들부터 이제 시작하겠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은 더 좋을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그리고 케이스 인터뷰를 이제 대부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보통 케이스 인터뷰가 몇 번 진행되고 몇 번을 다 거쳐서 이제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합격이 나오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1라운드 때 면접관 한 분 만나고 케이스 하나 풀었고 그 다음날 2라운드에 갔고 2라운드는 면접관 두 분을 하루에 만나는 일정이어서 두 번 케이스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3라운드가 있었고 당시 3라운드는 파트너 면접이었고 네. 케이스 하나 풀었고요. 그러니까 총 네. 4번 케이스 풀고 붙었습니다. 3일 걸렸어요. 그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보통 뭐 다섯, 여섯 번 보는 사람들도 들리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가 되게 빨리 진행된 편이라고 알고 있어서 음, 3일 안에 끝났는데 듣기로
네다섯 번이 네. 그냥 일반적이고 음. 되게 좀 애매하다 하면 여섯 번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다섯 번? 일반적으로. 네. 다른 회사들도 돌이켜 보면 저는 그 세 회사 다 지원했었는데 음. 네다섯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15 최종까지 번 갈 때. 시험이고, 그러면은 보통 면접이 진행되면 이제 1시간 정도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전체 면접 시간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앞쪽이나 아니면 뭐 뒤쪽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앞쪽에 우리 fit 인터뷰 혹은 behavioral 인터뷰라고 불리는 뭐 그냥 네네. 좀 전형적인 질문들, 왜 컨설팅 하고 싶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다음 뒤쪽에 이제 케이스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이 뭐 몇 분과 몇 분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그냥 핏 10, 케이스 90이었던 것 그렇죠. 같고 네. 파이널에서 파트너가 한 핏 30, 케이스 70 조금 느낌이었던 더 것 같아요. 케이스는 검증됐으니까 이제 우리 회사랑 얼마나 핏이 맞는지 보겠다라는 네. 느낌인가 보네요. 그러면 면접 준비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하셨나요? 저는 해외대여서 음. 국내대 분들처럼 그렇게 동아리를 통한 선배님들을 많이 알거나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네. 초반에는 저도 이렇게 사설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학원에 음. 다니다가, 음. 그러니까 저는 케이스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몰랐고, 그 케이스 인 더 포인트인가요? 네. 그 케이스 책 인 포인트. 유명한 거 있거든요. 네. 그거 읽어보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되게 그 책은 뭐 처음에 감 잡긴 좋지만 그렇죠. 되게 동떨어져 있어서 학원에 갔고, 학원도 사실은 이제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를 맞아요. 아는 건 되게 좋았고,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 MBB에서 인턴하면서 음. 같이 일하는 컨설턴트들, 그리고 그때 같이 일하는 인턴들이랑 이렇게 친해지니까 컨설턴트 분들한테 모의 케이스 인터뷰를 봐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고, 네. 보통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봐달라고 했을 때 음. 거절하지 않고, 그렇죠. 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그냥 음.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막판에 진짜 준비할 때는 모의 인터뷰 제가 아는 모든 인맥 다 활용해서 음. 컨설턴트들한테 봐달라고 했고, 두 번씩 봐달라고 했고, 네. 진짜. 그리고 같이 일했던 그 인턴 분들이랑 스터디 만들어서 음. 각자 서로 아는 컨설턴트들한테 모의 인터뷰를 봐와요. 음.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걸 다시 내요. 음. 왜냐면 문제가 다르니까. 음. 근데 저는 그 모임이 한 세명 저까지 세 명 해서 두 그룹이었거든요. 네네네. 6명. 예. 근데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완전 내가 풀어보는 문제가 되게 올라가게 돼요. 그쵸. 6배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쵸. 네. 내가 실제 풀어본 거 말고도 그들이 이런 부분 챌린지하고 이렇게 음. 접근할 수 있구나. 이제 그게 1번 전략이었고, 두 음. 번째는 그렇게 스터디를 하고 나면 네. 그 다음 날이나 뭐 그날 저녁에는 혼자서 좀 그걸 다 정리했었어요. 그 음. 노트에 다시 나 혼자 푼다고 생각하고. 복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음. 왜냐면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잘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선 이걸 꼭 짚어야 하는 거지에 대한 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두 번째 제가 했던 그 방식이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게스티메이션이라고 많은 분들이 음. 알고 있는데, 네. 뭐, 사실 컨설팅 면접 볼 때 시장 규모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사실 안 나와요. 음. 근데 게스티메이션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은 게, 궁극적으로 케이스라는 거는 구조화를 얼마나 잘하냐를 보는 건데, 음. 게스티메이션 자체가 되게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구조화해서 전체적으로 대답하는 능력을 좀 많이 음. 키워주거든요. 저는 준비할 때 하루에 그냥 게스티메이션 막 혼자서 막 두 개, 세 개 혼자 내보고 그쵸. 그냥 아무거나 후다 그냥 공부해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쵸. 습관을 들이려고요.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그냥 아무 사물이나 보면서 이거는 뭐 매출이 얼마일까? 이거는 시장 규모가 얼마일까? 떠올리면서 그냥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뭘 할 때마다 뭔가 구조화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뭐 1년, 2년 쌓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이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나와도
잘 푸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럼 그 스터디 6분 하신 분들 중에서는 몇 분이나 컨설턴트가 되셨나요? 근데 제 스터디는 정말 희한해서 저는 다 붙었거든요. 어, 다 동기가 됐어요. 야, 같은, 근데 이거는 네, 성공 케이스고 음, 보통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핵심, 그러니까 합격 비결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정말 좋은 스터디를 만들어라. 진짜 중요합니다. 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모두가, 그러니까 시너지가 엄청나게 난 거잖아요. 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아, 그리고, 어, 컨설턴트 분들 되게 바쁘시잖아요. 근데 막 인터뷰나 모의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부탁하면은 부담스러워하거나 컨설턴트 하셨었으니까 부담스럽거나 막 바쁘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막 짜증나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이게 개별차가 있긴 한데 음, 음, 기본적으로 저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 되게 호의적이었었고 음, 물론 절대적으로 그분의 시간에 맞춰야 음, 되지만 음, 뭐 장소나 시간이나 다 그분에게 맞춰야 하지만 뭐 취준생 입장에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맞추는 건 당연했고 그리고 그분들도 얘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음, 근본적으로 그걸 요청한 애들은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기 그쵸,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악의적인 감정으로 안 해주는 사람 사실 드문 것 같아요. 그쵸. 네, 다들 그리고 자기 그 했을 때 생각도 나고 많이 나죠. 네. 네, 그래서 또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어차피 시간 관계상 컨설팅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은 사모펀드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이제 다시 해야 될 네, 것 네. 같은데요. 마지막, 조금 더 질문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핏 인터뷰의 중요성, 이게 또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도 어느 음. 정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편인데, 핏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헤이비얼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핏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단 정말 중요하다? 아, 그쵸, 그쵸. 왜냐면, 그냥 아까 제가 보통 9대 10 비율로 핏이 10이라고 했는데, 음, 그 10 동안 세 가지 질문을 무조건 물어봐요. 음, Why 컨설팅? Why 이 회사? 음, Why 우리가 왜 널 뽑아야 되는지? 그쵸, 근데 거기에서 막히면 되게 케이스를 미친 듯이 잘 풀어도 좋은 인상 남기기 쉽지 않고, 그쵸. 현어 면접에서는 사실 레주메에 쓰여진 거의 모든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가정하고 준비해도 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진짜 왜 이 학교에 갔어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음, 근데 진짜 이제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통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리거든요. 음, 파트너분들이 사실 면접 한두 번 보는 거 아니고 지금 지원한 수백 명 애들 중에 수십 명을 뽑아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얘가 여기서 대답을 잘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저는 그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다 통제한다는 마음으로 핏은 그쵸,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쵸. 핏은 준비하면은 질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좀, 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그쵸. 있어요, 정말로. 그 물론, 이상을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케이스는 워낙 랜덤하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컨디션에 네,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운도 좀 따라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핏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다음 또 첫인상을 남기는 거니까, 그쵸? 예. 네. 준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준비해서 가자. 핏 준비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핏은 나의 솔직한 어떤 대답을 하는 게 낫다. 그러므로 뭐 다른 분들의 조언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의견을 물어보는 건 중요한 것 같고, 음,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쓰고, 음,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의견을 구할 때 이게 어떤 것 같아? 라기보다는 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튈까? 너무 이상할까요? 이런 느낌으로 물어봤고, 실제로 현업에 있거나, 뭐, 전에 컨설팅 해봤던 분들한테 물어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하는 피드백은 사실 되게 유의미하다 생각했고, 실제로 음, 유의미했고, 그럼요. 그래서 유의미한 거대로 제가 고쳤고, 저는 음, 고쳐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음, 제가
여기 이만큼 넣고 이건 이렇게 덜고를 했고, 준비하면서 많이 듣기도 했고, 지금 돌아봤을 때 좀 중요한 거는 솔직한 얘기하는 건 중요한데, 음,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쵸. 논리가 어긋나는 순간 되게 싫어요. 컨설턴트들이 그쵸. 기본적으로 말 안 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난 이게 진짜 내 마음이고. 근데 솔직히 현실과 내가 선택한 건 되게 감성적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냥 짜증이 나서, 뭐 그냥 이게 하고 싶어서, 뭐 이게 뭐 너무 좋아 보여서, 음, 이런 답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건 비추천하고,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 되게끔 약간 구조를 만들어서 말하는 거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뷰 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제 저희, 추천은 음, 만약에 말이 안 되는 답을 하지 마라. 그게 그냥 1번이고 핏은 음, 무조건 말이 돼야 되고 2번은 만약 그러면 약간의 거짓말일 수 있어도 논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내가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니어도 말이 되게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핏은 무조건. 그게 약간 필승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음,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컨설턴트님도 대답하실 때 항상 1번은 이렇고요, 2번은 이렇고요. 지금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이번 인터뷰에서 여러 번 그러셨을 텐데 이런 습관조차도 아마도 인터뷰나 케이스 인터뷰도 그렇고 필 인터뷰도 그렇고 아니면 뭐 실제로 인턴을 하시는 와중에도 그렇고 어, 아마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 그래서 이제 핏도 이제 중요하고, 케이스 인터뷰도 중요하다, 라는 걸 당연히 이제 말씀해 주셨고, 어, 주변에 그러면 좀 컨설턴트 분들 중에서, 아까도 약간 비슷한 질문, 학벌에 대해서 그 비슷한 질문 드리긴 했는데, 주변 컨설턴트 분들 중에서 조금 특별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 어, 의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던 컨설턴트 분들 중에서 뭐 의사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이나 그런 이제 좀 특별한 분들이 있으셨고, 혹시 좀 보신 분들 중에 특별한 분들, 어떤 분들이 계셨을까요? 저도 약사 컨설턴트 분 음, 들어봤고, 변호사 하시다가 오시는 분도 봤고, 변호사, 그쵸. 공무원, 좀 고위 공무원이었던 분도 뵀고, 음, 출신이었던 분? 그쵸. 그리고 막 전공 와이즈로는 생물학과 막 박사님? 네, 되게 안 할 것 같은 분이신데, 음, 그런 분들도 뵀었고, 어, 그 정도? 그 이외는 진짜 전형적인, 보통 음, 컨설턴트들이 농담으로 뭐, S대, 발에 치이는 S대 경영대라고 하시는데, 네, 진짜 많고, 네, 그냥 이제 그 외에 눈에 띄는 거는 되게 생물학이나 화학같이 되게 이공계열 분들, 음, 그리고 의대, 약대, 변호사 출신 분들, 그런 분들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좀 전형적인 패스를 하신 분들이 많다. 라는 네. 거고, 예외적으로 좀 특별한 직업이나 특별한 음,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다. 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컨설팅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 컨설턴트 분들의 이제 엑시트 옵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컨설팅의 가장 큰 매력이 뭐 성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더 내 꿈에 내 장기적인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도구로 컨설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컨설턴트 분들의 전형적인 엑시트 옵션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 일단 제가 봤을 때 전형적으로 구분하는 엑시트 옵션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MBA를 간다. 네, 네, 꽤 많이 가는 편이고 크게 하는 선택이고 보통 학부 졸업하고 들어와서 3년 정도 한 다음에 MBA를 다녀오는 음, 게 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고 네, 이거를 택하는 분들의 유형은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네, 하나는 MBA를 통해서 내 인더스트리나 보통 로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미국에 가고 싶다든지, 유럽에 음,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면서 컨설팅 하다가 금융이나 컨설팅 하다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하는 음, 분들이거나,
두 번째 유형은 쉬러 갔다가 돌아와서 컨설팅에서 쭉 파트너 하고 싶어 하는 유형. 보통 아, 3년차 때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MBA 갈까 네. 말까는. MBA는 스폰서를 받아서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또 몇 년을 더 근무를 해야 네, 돼요. 2년 음, 정도 알고 있고요. 음, 그런 케이스 되게 전형적이고, 두 그렇죠. 번째는 제가 있을 때 많이 있었던 일인데, 스타트업에 약간 C레벨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C레벨 바로 밑에 되게 고위 팀장으로 음, 가는 경우가 있고, 네. 보통 스타트업에 이렇게 가면 연봉을 거의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맞추면서 워라밸은 급격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음, 거기서 오는 이제 플러스 요인, 그리고 되게 당시에 성장하는 스타트업 잘 가셔서 지금 되게 엄청 커진 스타트업에 C레벨로 간 분들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엑시트 옵션이었고, 음, 세 번째 유형은 전형적인 대기업, 대기업에 있는 음, 전략팀, 대기업에 있는 사내 컨설팅, 네. 여기를 조금 나이보다는 높은 직급으로 가는 분들이 음, 많았어요. 이게 전형적인 유형이고, 음,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세 가지가 전형적이라고 네, 했는데, 저, 이게 되게 전형적이고, 네. 사실 저처럼 컨설턴트들이 사모펀드로 오거나 음, 한 경우는 되게 최근이에요. 막 예전에는 그렇게 일반적인 다 IB 출신이 많이 가서 음, 사모펀드의 딜팀에 컨설턴트들이 오는 건 일반적이지 않았었는데 한 코로나 이후부터 조금 PE에서 다양성을 위해 컨설팅 배경을 좀 선호하는 걸 보이면서 많이들 오는 옵션이 됐고 네. 요즘도 주니어 시절에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긴 하죠. 그 음. 사모펀드로 오는 거. 보통 딜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오퍼레이션스 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그걸 다 포함하더라도 엑시트 옵션의 비중으로 치면 한 4등이나 5등 조금, 그러니까 빅3 안에 못 든다라는 말씀이시죠?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군요. 왜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어, 컨설팅 지원하실 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난 컨설팅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나중에 사모펀드로 엑시트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 예전보다 트렌드는 확실히 음, 컨설턴트를 뽑으려고 하는데 네.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주니어 때 이직을 굉장히 노려야 된다. 만약에 음, 사모펀드 가고 싶으면 네. 학부 졸업을 하고 컨설팅에 와서 2년 딱 있다가 음, 완전 펀드 딜팀의 주니어로 가는 케이스. 네. 아니면 사모펀드 학부 졸업하고 컨설팅 와서 한 3년, 5년 하시다가 오퍼레이션을 가는 케이스. 음, 또는 제가 알기로 사모펀드 나이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린 나이에 진입을 해야 돼서 아, 그게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면 MBA를 가서 음, 미국에서 금융을 하고, 그러니까 IB를 하고, 네. IB를 1, 2년 하다가 음, 한국 사모펀드로 중간 레벨로 온다. 아, 요게 아마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일 것 같고, 음, 펀드 사실 전 요즘도 누가 펀드 오고 싶다 하면 뱅킹 가라고 말 많이 해요. 왜냐면 뭐 나중에 사모펀드 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컨설팅 업무가 그렇게 겹치지 않아요. 주니어 시절에는. 음, 근데 물론 중요하고 비슷한 역량인데 뱅킹에서 훈련받는 것들이 주니어로선 더 필요하다고 음, 생각해서 뱅킹에 갔다가 오는 게 적응하기에도 더 수월하고 그, 아마 펀드도 원할 거다. 다만 컨설팅에서 CDD를 많이 해보고 뭐 좀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능한 사람들은 뭐 여전히 펀드 분들도 음, 선호하시니까 길이 저, 막힐 건 아니지만 저, 정말 현실적인 조언 하자면 저는 뱅킹가라는 조언 하고 싶고요. 진짜 어린 나이 오고 싶으면요. 근데 그게 문제죠. 컨설팅에서 뱅킹 가는 게 또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쉽지 않으니까요. 않죠. 그렇죠? 가지 않죠, 대부분. MBA 네. 갔다 가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MBA를 꼭 거쳐야 된다. 근데 또 MBA는 스폰서 받으려면 뭐 회사에 더 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일 수도 있고, 고민이더라고요. 될 그쵸?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컨설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오늘이랑 비슷하게 또 유익한 세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사모펀드 편에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뭐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그다음에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 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첫 직장으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음, 하나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엑시트 옵션이 이토록 다채로운 직장은 음, 정말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를 졸업할 때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 돈도 돈인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소중해요. 음, 나중에 뭐 컨설팅 하다가 나오신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은 그래도 되게 직장이었지만 직장 같지 않게 어, 어, 정말 나랑 비슷한 균질한 사람들과 치열하게 일하면서 보낸 그 2, 3년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런 얘기 저희들끼리도 여전히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하고요. 음, 그리고 저도 준비할 때 굉장히 불안해했고 정말 막막했지만 그냥 솔직히 해서 안 될 건 없습니다. 음, 컨설팅은 다 해서 할 수 있거든요. 뭐 다른 업도 마찬가지지만 간절하게 준비하시면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